컴퓨터 키보드나 휴대전화 키패드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들이 요즘 필사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필사란 단순한 따라쓰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필사와는 다른 치유와 힐링의 시간이죠. 오늘도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필사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 베스트셀러로 떠나보는 시간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2003년으로 가볼 건데요. 시간 여행이잖아요. 네네. 두 분 2003년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사건이나 아니면 연상되는 거 뭐 있으실까요? 2002년도는 너무 월드컵 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서 그런지 2003년도에는 조금 뭔가 잠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3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굉장히 무거운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343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하철 방화 사건이죠. 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사연이었죠. 사실 그 사건은요. 전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여름에는 또 태풍 피해하면은 아직도 그 대명사처럼 그 이름이 네네. 언급되는 태풍 매미가 왔던 때거든요. 그 때문에 관련 피해도 엄청났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한 해였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던 참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무거운 이때의 베스트셀러 궁금해집니다. 어떤 책들인지 볼까요? 네, 2003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을 보면 네.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실용서나 아니면 또 반대로 힘겨운 현실을 잠깐 읽고 가볍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파페포포 메모리지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거 진짜 재밌게 그러네요. 읽었거든요. 이게 요즘에 웹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네. 사실 카툰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이 캐릭터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이왕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이 책을 네. 또 알아보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순수한 청년 파페, 네. 그다음에 이게 여린 그 포포, 포포. 이 둘의 사랑 이야기. 네. 파페, 포포. 포포의 네. 따스한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걸 그린 건데 이게 예전에 창작 만화 카페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연재가 되던 것들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단행본까지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독특한 캐릭터였고 또 하나 포근한 색채, 파스텔 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심승연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성이 그렸다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여성이 아니어서 약간 충격을 받았던. 반전이었어요. 네. 당시에 뭐 디지털 카메라가 한참 유행을 하면서 문자, 뭐 이미지 이걸 이용해서 삶을 기록하는 그게 조금씩 생겨나던 때예요. 네. 맞아요. 2003년이잖아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그쵸, 그쵸. 엄청했지. 파도 타기. 우리가 아는 그 얼굴책이 2004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딱 그때 이 분위기를 타고 바로 이 파페포포 메모리즈가 빵 떴던 그런 때였죠. 그렇구나. 네, 워낙 그 캐릭터도 사랑스럽고 내용도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막 선물로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군대 보냈던 이 곰신들이 또 이걸 사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몽적이거나 교훈적인 이야기는 좀 지양되고 이렇게 재밌고 감성, 이미지로 승부하는 책들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 소설의 열풍과도 맞아 떨어진 거죠. 인터넷 소설이면 그거 아니에요? 귀연이. 귀연이의 그 놈은 멋있었다. 오, 그때 나온 거 기억난다. 맞죠? 맞아. 네, 2001년에 그놈은 멋있었다를 처음 썼고요. 네. 그리고 2002년에 그 늑대의 유혹. 아, 늑대요. 그럼 다 아시는 강동원의 이 우산씬. 요거. 언제 쪽이야? 사회 분위기가 어둡고 힘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재밌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에 독자들이 많이 찾게 된 거죠. 아는 척 책방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베스트셀러도 패턴이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재미나 뭐 감동, 가벼운 걸 추구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묵직한 지적 호기심이나 뭐 미래를 향한 비전 같은 거 이런 거 찾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2003년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드 대란으로 기억되던 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경제적으로 뭔가 똑똑하게 잘 내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지금 소개해드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뭔가 돈에 대한 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2003년 베스트셀러 6위는요. 한상복 작가의 한국의 부자들입니다. 한국의 부자들. 네. 부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해부형 재테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집을 뺀 자산이 1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100여 명을 만나서 공통 부모를 뽑은 거예요. 평균 나이는 한 57세 정도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돈에서 하나하나 불려갔는지 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 기술자 등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는 다이어 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네.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인데 저렇게 됐다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가지고 이제 이게 부자 매뉴얼이구나 하면서 보았던 책인 거죠. 이 뒤로도 엄청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서요. 뭐 10억 만들기, 얼마 만들기, 종잣돈 1억 만들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뒤로 비슷한 거가 계속 양산된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너튜브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이런 거 너무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재테크라는 건 시대를 이때는 코인 같은 건 안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네. 반영이 돼야 시대도 되니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네. 단 하나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몇 억 만들기는 아직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제목이잖아요. 종잣돈이 마련돼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냐 뭐 5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억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의 욕망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나도 저만큼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베스트셀러 궁금해집니다. 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약간 평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요. 아는 척 책방의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입니다. 나무. 이게 재밌는 게 이분은 정말 기발하고 환상적인 설정을 많이 합니다. 가능성의 나무라는 걸 보면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만약 우리 뇌를 컴퓨터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오. 미래 가능성을 가지와 잎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대한 나무 그림으로 도식화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한 작품이거든요. 2003년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 책이 언급했던 그런 가능성들이 실제로 현실과 좀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알면 좀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BCI라고 뇌직결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뇌에 직접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이상해. 네, 그거 가능할까?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 만들어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이게 거예요. 현실화되다니. 네네. 또 요즘 들어 계속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이게 좀 번져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고 서로 전 세계 노력을 하지만 그렇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야기들이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네. 소름 돋기도 하면서 뭐 그런 거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또 대비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잘 봤습니다. 아는 척 책방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부드러운 화법으로 아주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박수 치나요? (19대) 국회 이후로 8년 만에 원내에 네. 다시 입성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19대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역구의 통폐합으로 20대, 21대에 예정된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을 8년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선돼서 오겠다. 네.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슬픈 계획인데 네. 그래도 계획대로 세 번째 만에 돌아와서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네. 국회 출근하실 때 보통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소문이 네. 나셨더라고요. 네. 오늘 오실 때도 혹시 고속버스 타고 오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19대는 2012년에서 16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4년간 고속버스 출퇴근을 했습니다. 고속버스 예. 타시고.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책도 내게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년 동안 청탁성 민원을 빼고 네. 그냥 진짜 민원과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한 200건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다 기록했죠. 그중에서 81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원실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선 국회의원회관에 하나 있죠. 네. 그다음에 지역구에 사무소가 있죠. 다른 의원님들은 2개씩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고속버스 의원실이랑 또 있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출퇴근 시간은 이렇게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하시니까 정말 좀 고단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차를 타고 서울에 무슨 사연이 있든지 다 가서 일을 보러 가시는데 피곤하시고 이제 주무시잖아요. 네.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대화를 하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국회의원 사무실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저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 3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저는 지금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고속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고속버스 안에서 예.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실까 궁금했는데 바로 이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책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 첫 회고록이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보고 올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긴박하고 중요했던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의 전후와 급박했던 국제 정세, 세계 정상들과 펼친 회담 등 공과의 여정을 담은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은 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끈 지도자가 남긴 생생한 기록이자 증언이 담긴 책인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 대통령과 같이 가까이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그리고 저희 정치 인생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그 시기가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고 또 그 중요한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쓰신 책이지만 이 안에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는 제 기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특히 외교 안보와 남북 관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담은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기고 또 저도 그런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뿐만 아니라 실패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다 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잘 읽어보고 가져야 될 그런 외교안보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두께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전 총리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정상들을 조금 이렇게 뒷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기억에도 굉장히 생생한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것의 이면이다 보니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복귀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성굵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면에 너무나 섬세하다. 그렇죠. 와, 이렇게 이 양면적인 이런 섬세한 예술가 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박수현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K 외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외교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책에도 K 외교의 행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어디였을까요? 이 시기에 그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비핵화가 아주 가장 당면 과제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비핵화의 어떤 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네. 그 능라도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어떤 주제나 그다음에 시간의 제약 없이 정말 연설을 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막 소름이 이렇게 끼치는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본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그 평양의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비핵화를 선언하는. 저는 여기서 북한이 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핵화를 스스로 언급하고 선언하게 했다는 이 자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그런 어떤 전술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세력들이 또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남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통해서 수십 년간 묶여져 왔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무기라고 하는 안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미사일 중량을 해제하게 되면 미사일 중량이 커지면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네. 발사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항공 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결과이고,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그 우주에 도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산업적 영역을 활짝 열어놓은 이런 쾌거여서 저는 이 전체 중에서 그래 꼽으라면 그 평양의 능라도 5일 경기장 연설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의 해제를 통한 항공 우주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일, 이 두 가지를 저는 꼽습니다.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그 군사 분계선에서 예.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은 좀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실화냐?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저도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죠. 맞아요. 2007년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네.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었죠. 저는 이 책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로 미국 쪽 외교 파트너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게 되게 인상적인데 다른 정상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트럼프 너무 이상해, 상대하기 어려워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괜찮았다, 네. 나이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오히려 상대하기가 쉬웠어요.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니까요. 그러면 나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상대하면 되니까 오히려 쉬운 거죠. 사드 문제, 한무 FTA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두 분 스타일이 사실 근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두 분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하고 확실해 보이는 예, 스타일. 그러니까 아까 미사일 탄두 중량의 해제 이런 문제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러한 소위 이 탑다운 방식의 그러한 어떤 지도력을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요한 문제,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두 분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미사일 탄두 중량의 문제는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런 아주 그 보수적인 군사정부 하에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이건 꺼낼 수가 없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사일 탄두중 해제 문제를 꺼냈죠. 깜짝 놀랐죠, 저희들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력이 뛰어난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거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왜 주한 미군이 피를 흘려서 이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충용스러운 대한민국의 60만 군대에게 정말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설득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데 그 설득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스로. 예. 처음에는 2배 정도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그 즉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그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대통령이 너무 나간 것 같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실무적인 대화가 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통화를 하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요하신 데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런 방침이 확고한데 안 될 게 뻔한데 뭘 또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는. 그래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지난번 우리 통화에서 그렇게 탄두 중량을 아주 흔쾌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항의하시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존심이 상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자 거기에서 그 자존심이 약간 상한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나의 참모들에게 지시한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기왕에 온 길이니까 정말 각하의 영도력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드리면서 기왕에 한 거 2배 더해서 4배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죠. 그래서 신이 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오케이를 또 합니다. 예. 아마 그렇게 2번, 3번의 통화 속에서 기왕에 여기까지 온 건데 무제한으로 해제합시다. 이렇게까지 또 제안을 합니다. 정상 간의 대화에서 사실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할 수 하는 것은 결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탄두 중량의 무제한 해제를 정말 용기 있게 제안하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말 저희가 서명을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굉장히 저는 한국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지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네. 또 새롭고 재밌네요. 자, 우리 박소연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외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결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명운이 바뀌기도 하는 건데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협상가였나요? 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때도 있거든요. 네. 다자회교, 소위 이제 G20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가면 다자회담도 하는데 그런 때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본 아베 총리는 늘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한일 군사 합동훈련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자위대는 정상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래 좀 일본하고 손잡고 군사훈련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아?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대1로 몰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만의 집요한 논리로 두 분을 설득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가 회담의 결말로 나게 되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월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설득할 때까지 차분한 어조로 흥분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승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협상 능력은 정말 배우고 싶네요. 근데 인생에서도 굉장히 많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의원님도 분명히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의 결단의 순간은 당연히 이 힘들고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는 네. 결심이 결단이고 또 제 인생에서 보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한 것
그 두 가지가 제 인생의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좀 아픔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 젊은 시절에는 저만이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아픔이 있더라도 제 아픔이 가장 큰 줄 알았고.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 같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첫 아이가 있었는데 선천성 뇌성마비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 아이를 중간에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제 가정이 잃었어요, 가정을.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어떤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금의 제 아내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아내도 저와 똑같은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을 좀 할 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요청을 드렸죠.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결혼을 요청하는 표현은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네. 저는 지금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발달장애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또 다른 발달장애 자녀를 또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돌아보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회의정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터치하지 못하는 아픔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의원님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신용 씨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 고생 내가 많이 다 하셨는데. 맴짓이에요. 네.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용의 결정 OX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변인 시절 언론 앞에서 브리핑한 후 나중에 이불킥 한 발언이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와. 좀 신중하신 분이신가 봐요. 야, 실수란 없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놀라운 말을 청와대 출입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네. 네. 되게 이 기자님들과 대변인은 사이가 좋은 것도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긴장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리한 것을 늘 물으시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기자님들과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언젠가 어떤 기자님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막걸리 잔을 한 잔 이렇게 같이 기울이게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라고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선배 같은 소통 창구, 선배 같은 대변인을, 친절한 대변인을, 솔직한 대변인을 우리가 잃으면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기자단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를 봐줬대요, 기자단이.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자님들이 봐준 덕분에 이불킥을 한 부끄러움은 없었다라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듣고 보면 3번이나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야, 지켜주고 싶은 대변인이라니 너무 영예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죠. 그런 말씀 듣는 게. 그러네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5년 차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담하고 있는 집안일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래 어떤 뭘까요? 집안일을 전담하셨어요? 전담은 아니고요. 네. 제가 어디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까 봐 네. 알리바이를 좀 만드느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청소는 내가 좀 주기적으로 해볼게 라는 약속을 하고 또는 아마 분리수거는 좀 내가 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가끔 또 이렇게 저 아내에게 잘난 척 하려고 좀 아내 모르게 잘 때 좀 밥도 좀 제가 좀 해서 요리하는 해보려고. 남자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내의 생일날 새벽에 제가 몰래 일어나서 야. 전날
마트에서 몰래 사다 놓은 미역과 네.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아내 몰래 깰까봐. 네. 그래서 멋있는 남편이시네. 아니 근데 모든 스윗하십니다. 남편들이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안 그런 말이에요. 아유, 진짜 설마요. 좀 보고 배우세요, 우선. 근데 앞으로 그 아내에게 미안한 것은 몇 번 하지도 않고 방송에서 이런 자랑질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자랑질을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변함없이 하겠다는 대국민 좋다. 약속이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부드러운 화법으로 소통하는 신사 이미지 때문에 가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할 상황이 되면 좀 난감해진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화 못 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막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는데 제가 화를 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톤이 그게 원래 화였어? 톤으로 약간 이런 화만 느낌인가요? 내시는 저는 진짜 이게 불만이에요. 아니,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고 뭐 국회의장 비서실장 1년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년 했는데 그걸 빼면 이제 뭐 얼마 시간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지금 패널 토론만 청와대 대변인 수석 브리핑 빼고 패널 토론만 750회인가 했을 거예요. 했는데 뭔가 좀 바꿔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해요.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그 와중에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기준은 10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가지가 나만 다 옳으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5개 옳다면 상대방도 5개는 옳을 수 있잖아요. 내가 5개 옳다고 주장하려면 내가 5개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750번의 방송을 하다 보니 그게 저희 하여튼 원칙과 마음속에 하여튼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화를 낸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화를 안 낸다고.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드러운 소통의 기술을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솔직한 OX 결정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현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진심의 소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선거 캠프 대변인부터 뭐 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까지 총 6차례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언론의 창구 역할을 해오신 건데 나름의 그 소통 철학이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근데 청와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대통령께 올라가 먼저 인사 신고식도 좀 하고 그리고서 좀 뭐 시간도 좀 한 2, 3일 갔다가 또 기자실로 올라가 인사하고 대변인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대통령님이 아니라 춘추관이라고 불리는 기자님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변인 발표합니다. 제 이름 발표하더니 인사를 하래요. 네. 그래서 딱 카메라 앞에 섰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저건 이제 생방송 라이브라는 얘기잖아요. 와우, 근데 이게 전국에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결과적으로 눈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정치인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눈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의 말씀 가슴에 잘하셨네.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적어도 대변인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명했던 영화 지정 생존자인가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이 온 대통령부터 내각이 전부 다 사망한 상황 속에서 지정 생존자 한 명을 남겨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백악관 대변인이 영화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첫째, 선입관을 갖지 않을 것. 두 번째, 추측하지 않을 것.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변인 한동안에 그 영화의 대사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 추측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는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소통 철학 중에 고속버스 네. 이용하시면서 이제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들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게 제가 잊지 못할 저를 울렸던 기억이에요. 오. 아니 의원님은 울게 하셨다고요? 예. 네. 어떤 분이실까요? 버스에 내렸는데 네. 70대 아버님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옷도 좀 남루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따로 내리시더니 고속버스 그 입구에서 저를 잡으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박 의원 그때 정확하게 갈비탕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일해. 이러면서 손에다 뭐를 이렇게 쥐어주셨어요. 어머나. 그리고서 제가 그걸 거절할까봐 이분은 그냥 종종걸음으로 저를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 이제 이걸 펴보니까 돈이었는데 네. 이게 얼마였냐면 7,000원이었어요. 아마 그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날의 전 재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꼬깃꼬깃 이렇게 잡았던 그 7,000원 갈비탕이나 사 먹고 이래라고 하는 그 어르신의 그 격려와 당부가 네. 그때 저는 진짜 그걸 받고 울컥 울었어요, 진짜. 그런데 마침 제 뒤에 타셨던 제 은사님이 계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 저를 와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제 은사님이 그래 수연아 저 아버님 저 마음 잊지 말고 이래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아마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등 두드림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좀 착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어떤 후원금보다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7,000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조은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국민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처럼 저는 소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열렬 지지자들로부터 뭐 막 문자 폭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면 그거 막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데 제가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저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문자까지도 저는 답변을 거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선거 때 이제 선거 문자를 보내잖아요. 단체 네. 문자.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나는 박 후보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른 정당 지지하는데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런 문자로 옮겨 있어요. 네네. 힘 빠지죠. 그런데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저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무라기만 하시는 것도 좋은 유권자, 국민의 태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를 혼내시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을 좀 내주시고 저를 바로잡아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분과 그래서 왔어요? 문자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그분께서 저에게 제 아버지와 동생이 있고 자기까지 세 표가 있는데 그 세 표를 박수현 후보에게 다 드리겠다. 그리고 이야. 뿐만이 아니라 후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어머. 그래서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풀고 또 결과적으로 서로 진심의 소통이라고 이제 여기 키워드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면 통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 진심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정말로 애써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집요함을 말씀하셨는데 만만치 않은 집요함이 있으십니다. 그 유권자와 표현을 하는 결국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낸 능력도 참 부럽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는 거죠. 네.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선택한 제 인생책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성찰도 담겨 있지만 그렇게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런 어떤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더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이제 완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권지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인품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저의 바람과 의원님의 바람이 의원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받는 현재 의원님이 되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멋진 얘기하네요. 네네. 자, 이산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예전에 미국 국무장관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외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 책을 보면 진짜 예술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명의 조그만 표현의 다름 때문에 그 작품 자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지만 자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뒤에서 일들이 여기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 주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국회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신 그런 나라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국민께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런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켜봐 주시면 더 애써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향한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는 의원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은 생각의 통로를 확장시키고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만남을 주제로 한 책들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금주해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어느 비 오는 봄, 번아웃이 온 서울 여자 지수는 나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공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는 키 작은 정원사 태주를 만났고요. 또 한 번 봄을 맞을 때까지 태주와 함께 공주 곳곳을 여행하고 행복을 배우며 자신이 배운 봄 한철 보살핌의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펴냈답니다. 나태주의 행복 수업은 사람들을 만나 질문하고 경청하며 기록하는 대한민국 최전선의 인터뷰어 김지수 기자가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인데요. 수많은 포기로 얻은 여든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김지수 기자의 물음에 나태주 시인은 여든의 사랑은 부지런한 사랑이에요. 양말도 뒤집어서 벗지 않고 이불 속에 식탁 아래 벗어 던지지 않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서로를 알게 되면서 서로를 바꾸어 나간 두 사람. 나태주 시인은 김지수 기자와의 만남에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이 되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에게는 안 예뻐도 예쁜 너라며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따뜻한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와 글귀가 책 곳곳 가득한 이 책. 여러분도 나태주 시인의 행복 수업에 발걸음을 같이 해보길 바랍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 수줍음 많던 한 여학생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모인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까까머리를 막 기르고 있던 동갑내기 남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친해진 두 사람. 이후 남자는 아무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며 수줍은 고백을 했고 1958년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면서 64년을 부부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 두 사람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과 그의 아내인 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 강인숙 관장인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인, 문화행정가이기 이전에 한 남자이자 생활인이었던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강인숙 관장이 직접 쓴 책 만남에 나온 이야기로 두 사람의 만남의 순간들을 생생히 담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남편을 사랑하고자 했던 아내가 써내려간 사랑의 기록.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죠.
책 기꺼이 나의 죽음에 동의합니다는 캐나다에서 45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의료 조력 사망을 시행한 최초의 의사 중 하나인 저자가 겪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 문재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자의 입장에서 서평을 남겼습니다. 문 교수는 현재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특히 조력 사망을 직접 시행한 의사의 경험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의료 조력 사망의 실제에 관한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말을 끝으로 서평을 마쳤는데요.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의료 조력 사망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포린 폴리시, 세계적 사상가 100인에 선정된 책 사이즈, 세상은 크기로 만들어졌다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개념적인 크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책은 인류가 생각하고 관찰하고 접하고 다루는 세상 모든 것의 성장과 한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헌법의 순간입니다. 1948년 재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제1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를 추적하는 책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날의 순간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미래를 찾으며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페이크와 팩트인데요. 음모론과 가짜뉴스 등 페이크와 팩트가 뒤섞인 시대에서 책은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패턴들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며 역사 속 실패들을 보여주면서 통찰력을 길러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만남을 주제로 한 책들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가슴 설레는 첫 만남 같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